소주병이 깨지는 소리. 그건 제 유년 시절의 알람 소리였습니다. 보통의 집에서는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뜨고 고소한 밥 냄새에 이불을 걷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으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몸부터 웅크려야 했습니다. 파편이 튈까 봐서요. 아니, 술 취한 아버지의 발길질이 저 파편보다 더 날카롭게 제 명치를 파고들까 봐서요. 지금 저는 분당의 40평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등이 베기지 않는 구스 이불, 적당한 습도를 맞춰주는 가습기 소리, 창문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비싼 침대 위에서도 저는 종종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잠이 듭니다. 마치 곰팡이가 슬었던 그 단칸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12살의 저처럼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혀를 차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막장 설정 아니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불행은 늘 드라마보다 더 집요하고 현실은 작가들의 상상력보다 더 잔인합니다. 제 아버지는 도박꾼이었습니다. 돈을 잃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서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저에게 향했죠. 맞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며 너만 없었으면 도망갔을 거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빠요? 네,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땐 저와 같이 떨던 그 사람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더군요. 답답하다며 저를 때리고 나중에는 엄마까지 밀치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도박하는 아버지, 매 맞는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된 오빠. 그 지옥도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대문 밖으로 고함이 새어나오면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친구.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친구를 사귀려면 웃을 줄 알아야 하고 내일 밥 굶을 걱정이 없어야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교복 살 돈도 안 주겠다는 부모님 때문에, 아니, 살고 싶어서 일을 했습니다. 중학생을 써주는 곳은 없으니 시장 구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도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자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번 돈을 저는 제 속옷 서랍 깊숙한 곳, 신발 깔창 밑, 심지어는 생리대 파우치 속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다 뺏기니까요. 오빠가 제 방을 뒤지는 날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은 들켜서 개 패듯이 맞고 돈을 뺏겼습니다. 피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해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도망쳤습니다. 졸업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몸뚱어리 하나 건사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서울 가는 고속버스비와 며칠 묵을 찜질방비. 딱 27만 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든 가방을 품에 안고 버스에 탔을 때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보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방문을 잠그고 자지 않아도 된다. 서울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텃세는 심했고 공장장은 툭하면 엉덩이를 두드리는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집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밤마다 술 주정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오빠가 없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렇게 모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짜리 방을 구했을 때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반지하,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방에서 저는 대자로 뻗어 펑펑 울었습니다. 내 공간, 내 방,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성.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저에게는 샤넬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그 후로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리스타를 꿈꿨습니다.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우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을요. 남편은 저와 다른 종족 같았습니다. 구김살 하나 없는 얼굴, 여유로운 말투,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 카페에 자주 오던 그 남자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겁이 났으니까요. 나 같은 밑바닥 인생이 감히 저런 사람과 섞일 수 있을까? 내 몸에 밴 가난과 학대의 냄새를 저 사람이 맡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남편은 끈질겼고 다정했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예쁘다고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얼음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죠. 덜컥 붙어났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공포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고맙다고.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아기를 가져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가던 날, 저는 차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고급 아파트 단지. 단지 입구부터 경비원이 거수경례를 하는 그곳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집은 현관부터가 제 자취방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위축되어 어깨가 잔뜩 굽어있는 저를 보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돈봉투를 던지며 헤어지라고 하거나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왔냐고 소금 뿌리는 장면들.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연이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설거지와 공장일로 거칠어진 제 손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놈 구제해줘서 고맙다. 몸은 괜찮니? 입덧은 없고.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인상이 참 선하고 좋다.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와라. 밥 먹자.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정갈한 반찬들.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아가. 이제 우리 식구다. 맘고생 안 시킬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날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 품에 안겨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친정에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알리면 또 돈을 요구하고 난장판을 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고아나 다름없다고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이제 우리가 내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맨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맨몸으로 시집을 갔다는 표현이 맞겠죠. 시부모님은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고 제가 타고 다닐 차까지 사주셨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라며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예약해 주셨습니다. 혼수요? 그릇 하나 수저 하나까지 어머니가 다 장만해 주셨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옷과 가방을 사주시던 날 저는 탈의실에서 또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요. 고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 27만 원을 들고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 이지연이 맞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쇼핑 내내 제 팔짱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좋다며 호호 웃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모녀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구나. 나에게도 비빌 언덕이 생겼구나. 매일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이 행복을 맛보기 위한 전초전이었나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그 아이가 방학을 맞아 본가로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신우이. 막수아. 올해 22살.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 대학생인 아가씨가 방학이라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봄바람 같은 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낭랑한 목소리, 화사한 옷차림, 티 없이 맑은 피부. 누가 봐도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국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어나가 아가씨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까르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향해서도 웃어주는데 아가씨가 언니 안녕하세요. 선물 사왔어요. 하며 제 손을 잡는데 그 아이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보드라워서 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불길하고 끈적하고 서늘한 기분. 지금까지 제가 누려온 이 행복이 마치 얇은 살얼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다. 저 아이는 진짜 공주님이다. 나는 그냥 공주 옷을 훔쳐 입은 거지다.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거실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데. 왜 자꾸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왜 저 밝고 착한 아가씨를 보는데 제 속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제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겠죠? 제가 하도 험하게 살아서 이런 평화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괴로움이 시작될 거라고. 가난하고 맞을 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지옥이 열릴 거라고요. 사람에게도 고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향수 냄새나 샴푸 냄새 같은 거 말고 그 사람의 영혼에서 배어나오는 냄새요. 제 시누이, 아가씨에게서는 냄새가 납니다. 한겨울에 널어놓은 빨래가 쨍한 햇볕에 바짝 말랐을 때 나는 그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요. 반면 저에게서는 아무리 씻고 비싼 향수를 뿌려도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장판 밑에 스며든 습기 같은 지워지지 않는 가난과 학대의 비린내 말이죠. 아가씨는 정말 예쁩니다. 22살. 한창 예쁠 나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 특유의 그 여유로움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 눈동자, 망설임 없는 웃음소리, 거절당할 거란 두려움이 없는 손짓. 그 애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옵니다. 직접 구웠다는 쿠키, 백화점에서 샀다는 제 립스틱, 조카 주려고 떴다는 목도리. 그걸 내미는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저는 고마워요, 아가씨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너무 눈부셔서 눈이 멀 것 같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고 있었죠. 아가씨가 소파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 뒤로 가더니 자연스럽게 목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쪽 하더군요. 아빠, 나 용돈 좀 줘.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 도둑놈아, 내 지갑 다 털린다 하시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지갑을 통째로 꺼내주시며 부족하게 쓰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시는데 그 풍경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과를 깎던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다 큰 딸이 아빠한테 뽀뽀를 한다고요? 돈 달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손을 내민다고요? 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 때는 돈을 뺏길 때뿐이었고 아버지가 제게 손을 댈 때는 때릴 때뿐이었으니까요. 신체 접촉은 곧 고통이었고 대화는 곧 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신체 접촉이 사랑이고 대화가 웃음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아가씨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머릿결 상했네. 영양 좀 해야겠다. 그러자 아가씨는 고양이처럼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엄마가 같이 가조하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여보, 과일 다 깎았어? 저는 화들짝 놀라 아네. 하고 허둥지둥 접시를 날랐습니다. 마치 화목한 귀족 가족의 식사를 훔쳐보다 들킨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지난주 쇼핑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아가씨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가을 옷 한 벌 해줘야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명품관을 누비셨습니다.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제 몸에 비싼 코트며 원피스를 대보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연이한테 잘 어울리겠다. 색깔이 참 고급스럽네. 가격표를 슬쩍 보니 코트 한 벌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옛날 자취방 보증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저는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 너무 비싸요. 저 옷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써도 되나, 나중에 이 값을 하라고 하면 어쩌나, 옛날 습관처럼 계산부터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가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딱 언니 거야. 입어봐. 응. 엄마가 사줄 때 얼른 받아. 그러면서 제 등을 떠밀어 탈의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날개라더니 제법 귀티가 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탈의실 밖에서는 어머니와 아가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거 사줘. 그래, 너도 입어봐. 우리 딸 예쁘네. 아잉, 엄마 최고. 그 대화를 듣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질투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습니다. 박탈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사달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데, 사랑받는 걸 권리처럼 당연하게 여기는데, 나는 왜 이 비싼 옷을 선물 받으면서도 죄인처럼 굴어야 하나? 나는 왜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써본 기억이 한 번도 없나? 내 엄마는 나한테 돈 없으니 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엄마는 더 필요한 거 없니라고 묻는구나. 탈의실에서 나오자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둘 다 너무 예쁘다. 다 계산해 주세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참 좋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딸꾹질 섞인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등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해맑게 웃지 못할까? 왜 나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채감으로 느낄까? 왜 나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친엄마에 대한 원망을 떠올려야 할까? 거울을 봤습니다. 3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표정은 27만 원을 들고 서울역에 내렸던 19살 그 계집애와 똑같았습니다. 불안하고 굶주려 있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눈치를 보는 불쌍한 짐승의 눈빛. 화장실을 나오자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그 걱정마저도 너무 순수해서, 너무 깨끗해서. 저는 그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 앞에만 서면 곰팡이 핀 반지하방이 되어버리는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아가씨는 햇살 냄새를 풍기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말하는 가족과 내가 겪은 가족은 정의가 달라요. 당신에게 가족은 안식처지만 나에게 가족은 전쟁터였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이었지만 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환하게 웃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인간인지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알아누웠습니다. 남편은 쇼핑을 너무 오래 해서 몸살이 났나 보다며 죽을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염증이 터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염증은 저 빛나는 아가씨가 내 곁에 있는 한 절대 낫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보는 제 시선이 비틀리기 시작한 건 그 애의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지고 그 애의 배려가 동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요. 주말 저녁의 거실은 평화롭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적당한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공기청정기는 파란 불빛을 띄우며 조용히 돌아갑니다.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과일을 씹는 사각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한 가정의 소리들입니다. 저는 그 소리들 틈에 섞이지 못한 채 부엌 아일랜드 식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미야, 너도 와서 앉아라. 설거지는 나중에 이모님이 하실 텐데. 왜 사서 고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면 마치 제가 밥값을 못하는 식충이가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굳이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고 컵을 정리하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뼛속까지 을로 살아온 제 습성은 이 럭셔리한 아파트에서도 저를 하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TV를 보던 아가씨가 스르르 눈을 감더군요. 22살. 대학 생활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배가 불러서 노곤했는지 그 아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고개가 툭 떨어지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 남편이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쉿. 남편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까치발을 들고 뛰어가더군요. 잠시 후 남편의 손에는 극세사 담요와 푹신한 쿠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리그릇을 다루듯 아가씨의 머리를 살짝 들어 쿠션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어깨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죠. 발이 나올까 담요 끝을 접어주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흘러내린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셨죠. 아가씨의 볼을 손등으로 살살 쓸어내리며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자네. 시아버지는요? 신문을 보시던 아버님은 안경을 벗어 식탁에 내려놓으시고는 허허 웃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에이구, 저거 봐라. 22살이나 먹고도 자는 건 영락없는 애기다. 우리 수아는 언제 시집 보내나 아까워서.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강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저 소파 위 따뜻한 담요 덮고 부모의 사랑을 이불 삼아 잠든 저 자리. 저곳이 바로 성역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침범할 수 없는 피로 묶인 진짜 가족들만의 성역. 부러웠습니다. 미치도록 부러웠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여유로운 게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투한 건 아가씨, 명품 가방이나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치도록 가지고 싶었던 건 저 무방비함이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내가 거실 소파에서 저렇게 무방비하게 잠들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는 척을 하면서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오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방문을 잠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잠이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 편한 얼굴로 잘 수 있을까요? 자신을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저 표정. 자기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저 평온함. 남편이 아가씨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는 걸 보며 저는 3년 전 연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참 다정했죠. 하지만 지금 저 눈빛과는 다릅니다. 저건 책임감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핏줄만이 줄 수 있는 원초적인 애정입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너도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라. 수아 깰라. 우리 조용히 방에 들어가자. 너도 좀 쉬어라. 다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뉘앙스를 저는 기민하게 알아챘습니다. 우리 딸 깨니까 조용히 해라. 네, 저는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인공인 공주님이 주무시니 조연들은 퇴장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네, 아버님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안방이 아니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을 마주보고 누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추악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인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시커먼 질투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와 바지를 적셨습니다. 하나님, 저 벌 받나 봐요. 부모를 버리고 도망친 년이라서 벌 받나 봐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착한데 저는 왜 저 착한 아가씨가 미워서 죽고 싶을까요? 왜 저 소파에 누워있는 게 아가씨가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다고 저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눕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딸 잘못 키웠다. 아직 애기다라며 웃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했었죠?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밥값도 못하는 년. 그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와 귀를 막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마 남편이 화장실을 쓰려고 온 모양입니다. 여보, 안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 저는 숨을 헙하고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나 너무 비참해. 나 너무 괴로워. 내 동생이 싫어. 라고 소리를 질러버릴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샤워 좀 하려고. 먼저 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따뜻한 물로 푹 지지고 나와.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감췄습니다. 물이 튀어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흐려진 거울 속에 갇힌 저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모님이 아니라 여전히 27만 원을 들고 갈 곳 몰라 떠도는 19살의 고아였습니다. 이 집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저는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소파 위에 공주님은 단꿈을 꾸고 있겠죠. 저는 오늘 밤 악몽을 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저를 비웃는 악몽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시댁의 무시나 구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숨막힐 듯한 다정함, 피할 곳 없는 호의, 그리고 저를 짓눌러버리는 그 무해한 웃음들입니다. 지난주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잘 먹고 잘 쉬어서 기분이 좋아 보였죠. 조수석에 앉은 저는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요. 아까 거실에서 본 그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에게라도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응? 왜? 나 좀 힘들어. 남편이 놀란 듯 갓길에 차를 세우려 하더군요. 어디 아파? 체했어? 약 사다 줄까? 걱정스런 눈빛. 다정한 손길. 그게 또 저를 찌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가씨가 너무 부러워서 힘들어. 말해버렸습니다. 내뱉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2이나 먹은 새언니가 22살. 시누이를 질투한다고 고백하는 꼴이라니.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속 좁은 여자라고 경멸할까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해맑았습니다. 아, 수아. 하긴 걔가 좀 팔자가 좋지. 막내라고 오냐오냐 커서 철도 없고. 근데 여보, 자기가 훨씬 예뻐. 수아는 그냥 애기지 뭐. 남편은 제 말을 외모에 대한 질투나 나이 어린 것에 대한 부러움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따리를 튼 이 시커먼 열등감의 뿌리를 그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수아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기를 더 좋아하셔. 아까 봤지? 엄마가 자기 코트 골라줄 때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이제 가족 순위가 바뀌었다니까. 우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잖아. 자기가 1순위야. 위로라고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굴러온 돌. 맞습니다. 저는 굴러온 돌입니다. 아무리 박힌 돌을 빼내려 해도 이끼가 잔뜩 낀 굴러온 돌은 결코 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남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은 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덮고 있는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넌 사랑받고 있잖아. 근데 왜 만족을 못해?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유유 집에 잘 도착했죠? 저 다음 주 토요일에 오빠네 놀러 갈게요. 조카 장난감 왕창 샀거든요. 키읔키읔. 제가 애기 보고 있을 테니까 오빠랑 둘이 데이트하고 와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언니 힐링 시켜줄게요. 하트 이모티콘이 난무하는 메시지. 언니 힐링 시켜줄게요라는 저 문장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착합니다. 올케가 힘들까봐 주말을 반납하고 조카를 봐주겠다는 시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침대 위로 떨어진 휴대폰 액정 속에서 아가씨의 밝은 미소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해. 나는 이렇게 배려심이 넘쳐. 너는 뭐니? 너는 그 나이 먹고 콤플렉스에 찌들어서 덜덜 떨고 있니?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호의가 흉기가 되어 날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야, 너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했지? 라고 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껏 미워하고 욕할 수 있을 텐데. 아가씨가 저렇게 천사같이 구니까 저는 꼼짝없이 악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나, 호의를 곡해하는 나, 사랑을 주는데도 받아먹지 못하고 토해내는 나.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약속대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난감을 들고 와서는 거실 매트 위에서 아들과 뒹굴며 놀아주더군요. 우리 애기 고모랑 노니까 좋아. 우르르 까꿍. 아들은 까르르 넘어가며 고모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잘 안기지도 않던 아이가 고모한테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창가에서 아가씨와 제 아들은 마치 성화 속의 천사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을 깎던 칼이 들려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저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너만 아니면 돼. 섬뜩했습니다. 단순히 미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리에 가까운 증오였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칼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칼을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다쳤어요? 아가씨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들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 어디 봐요, 손 베인 거 아니에요? 하며 제 손을 잡으려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아가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도 놀라고 거실에 있던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잡는데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 제가 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실수는 제가 했습니다. 아니, 제 존재 자체가 실수입니다. 저 착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속으로 죽어버리라고. 저주한 제가 인간입니까? 저는 괴물입니다. 가난이 만든 괴물. 학대가 빚어낸 괴물. 아무리 비싼 옷으로 감추고 화목한 가정으로 포장해도 제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닮은 폭력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킨 것 같아서 저 맑은 눈동자에 비친 제 추악한 본성이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도 모른 채 저는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아가씨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내 아들에게 미안하고 무엇보다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은 제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다칠 뻔해서 놀란 줄 알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가씨도 울먹이며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언니 많이 놀랐구나. 괜찮아요. 내가 치울게요. 따뜻한 손길들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때려주세요. 너 같은 건 미친년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욕을 하고 쫓아내주세요. 제발 저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당신들의 그 다정함이 저라는 인간의 바닥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결코 이 사람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저는 이 완벽한 가족 사진에 묻은 닦이지 않는 얼룩일 뿐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세상이 가장 깊게 잠드는 시간. 저희 집 거실에는 오직 제 노트북 모니터 불빛만이 유령처럼 떠 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아까 저를 달래주다 지쳐 잠들었죠. 제 아들은 꿈속에서 천사 같은 고모와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넓고 고요한 아파트에서 깨어있는 건 저 하나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안의 불안만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신우이가 너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촌스럽고 유치한 제목이죠? 하지만 이 문장 하나를 적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습니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제 치졸한 속내를 활자로 적어놓고 보니 제가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 그 사달이 난 후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오빠, 언니 많이 피곤한가 봐. 잘 챙겨줘.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끝까지 착했습니다. 차라리 언니 미쳤어. 하고 화를 냈으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와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지옥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가씨가 돌아간 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나 모르게 우울증 같은 거 온 거야? 병원 가볼까? 내가 너무 무심했지. 남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합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아끼십니다. 아가씨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조건값이 완벽합니다. 오류가 난 건 오직 저라는 인풋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는 게 참 끈질깁니다. 특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유년 시절의 상처는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구멍으로 남더군요. 마음 한구석에 거대한 블랙홀이 뚫려 있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비싼 옷, 맛있는 음식, 따뜻한 말 한마디. 남들이 평생 받아보지도 못할 만큼의 애정을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 마음에 고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그 블랙홀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 구멍으로 찬 바람만 숭숭 들어옵니다. 아가씨를 보면 그 구멍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 아이는 꽉 차 있거든요. 사랑으로 단단하게 채워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깨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와장창 깨져버릴 빈 껍데기입니다. 그걸 들킬까봐
껍데기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저는 매일매일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질투일까요? 단순히 시샘하는 걸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일까요? 빈 옆에 있으면 어둠이 더 짙어지듯 아가씨 옆에 있으면 제가 겪은 학대와 방임이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나서 그래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싶은 걸까요? 누가 저 좀 말려주세요. 누가 저 좀 혼내주세요. 내가 배가 불렀구나. 복에 겨워서 헛소리하는구나. 그렇게 살 거면 다 때려치우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그렇게 욕을 해주세요. 내가 나쁜 년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뺨이라도 때려주세요. 남편의 위로는 독입니다. 시댁의 사랑은 고문입니다. 그 다정함 속에 있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시 가난해지면 마음이 편할까요? 차라리 남편과 이혼하고 그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돌아가면 아가씨를 보며 느끼는 이 비참함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지옥으로는 죽어도 다시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놓기 싫은 속물적인 마음과 내면의 결핍이 충돌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32살의 여자가 앉아있네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여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6살짜리 꼬마가요. 술 취한 아버지가 무서워 장롱 속에 숨어있던 아이. 엄마가 올 때까지 배를 움켜쥐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아직도 제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해줘. 나도 안아줘. 나도 저 언니처럼 뽀뽀해줘. 왜 나는 때려? 왜 나는 밥 안 줘? 그 아이가 아가씨를 보며 떼를 씁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안의 어린아이가 아가씨의 행복을 훔치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미운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이 제가 평생 갈구했던 것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아침밥을 차릴 겁니다. 남편에게 넥타이를 메어주며 다녀오세요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아가씨한테 미안해. 언니가 어제 좀 예민했어라고 문자를 보낼 겁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텅 빈 껍데기를 화려하게 포장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가면이 깨질 텐데. 그때는 정말 남편도 시댁도 제 아들도 저를 괴물 보듯 보며 떠나겠죠. 그 상상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 저는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지옥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